고등학교 물리학 1 어디 한번 해볼까요? 아, 드디어 물리학 1 마지막 대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역학, 전자기학, 이번에는 이제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파동,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살짝 배우고 진짜 오랜만에 하는 얘기지만 물리학에서는 정말 큰 주축을 그, 담당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론 지금 현대 물리학 얘기하면서 앞에서 원자 얘기, 반도체 이런 얘기를 했지만 파동 정말 현대 물리학에서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제 5시간에 걸쳐서 한번 파동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파동,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웠었는데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파동이 처음 시작한 곳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하며 파원에서부터 용수철이나 물처럼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인 매질이 진동하면서 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 이런 실험을 해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물 위에 있는 떠있는 사과를 가져오려고 막 돌로 근처에 물결파를 만들어도 사과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파동이 전파될 때 매질은 제자리에 진동만 합니다. 예를 들어 물결파의 경우는 물이 위아래로 진동만 하고 그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갈 뿐이지 물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함께 이동하지 않고 에너지만 전달됩니다. 파동은 그때 그 진행 방향에 따라서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횡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으로서 위아래로 매질이 진동하면은 파동은 그 진동은 또 수직으로 전달되는 지진파 중에 S파가 횡파에 속하고요. 전자기파, 전자기파, 달리 말하면 빛. 우리가 좀 나중에 또 전자기파를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전자기파가 이 횡파에 속합니다. 종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동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전히 앞뒤로 움직이기만 하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쭉 한 방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진동만 하죠. 그래서 빽빽하고 느슨한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전달되는 파동으로서 지진파 중에 피파 그리고 소리,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나와서 배웠었죠. 소리도 이 종파에 해당하는 파동입니다. 자, 파동에 대해서 좀만 더 용어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횡파에서 파동이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해요. 종파에서도 마루와 골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종파에서는 빽빽한 곳을 마루, 정확히 말하면 밀, 그리고 빽빽할 밀자를 써서 밀, 그리고 파동의 가장 느슨한 부분을 소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마루와 골처럼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매질의 각 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파동이 진행한 거리로서 인접한 마루와 마루 그리고 인접한 골과 골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파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그래서 밑에 위치에 따른 변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가 파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매질의 최대 변이 크기, 그러니까 즉 진동 중심에서 가장 크게 마루나 골까지 가장 높은 곳이나 가장 낮은 곳까지 진동한 거리를 우리는 진폭이라고 부르고요. 아까 위치와 변이 그래프랑 다르게 이번엔 시간과 변이 그래프를 볼게요. 시간과 변이 그래프. 한 번 진동하는데 이번엔 걸린 시간입니다. 걸린 시간 우리가 주기라고 해요. 파장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니까 당연히 미터나 센티미터를 쓰겠고요. 주기는 시간이니까 세크를 쓰겠죠. 자, 진동수. 자, 파동은 진동이다 보니까 진동하는 횟수 또한 또 중요한 물리량인데요. 이거 우리가 진동수라고 하며 단위를 헤르츠를 씁니다. 다만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가져가야 될 게 주기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면 전체 걸린 시간을 진동한 횟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입니다. 전체 진동한 횟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즉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질의 각 점들의 위치와 진동 혹은 운동 상태에 나타나는 물리량을 우리가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위상이 최대로 있는지 혹은 0인지 혹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중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기와 진동수는 파동을 발생시키는 파원에 의해 결정됩니다. 매질이 달라져도 주기와 진동수는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따가 우리가 굴절 얘기를 할 텐데요. 굴절에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바뀌는 것은 속력이 바뀌고
파장이 바뀌어요. 즉, 한 번 진동하는데 건 거리는 달라질지 몰라도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든가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맨 처음에 파1을 떠난 이후로부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속력 얘기를 해볼게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당연히 파동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일 거예요. 그때 속력은 당연히 시간분의 거리일 텐데요. 거리에 관련된 파동의 물리량, 그렇죠?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파장이 있고요. 시간 관련된 물리량,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가 있습니다. 즉,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쓸 수 있고요. 주기는 또 진동수와 역수 관계죠.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그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줄을 이제 진동시켜서 만드는 파동의 속력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줄의 재질은 같습니다. 다만 두께가 달라질 때 기준인데요. 속력은 굵은 줄일 때가 가는 줄일 때보다 더 작아요. 더 천천히 가요.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매질이 달라지더라도 진동수는 일정해요. 즉, 진동수는 일정한데 속력이 늘어졌다는 것은 파장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죠. 즉, 속력이 클수록 줄의 재질이 달라져서 줄의 굵기가 달라져서 줄이 가늘어지고 더 속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한 번 진동하는데 간 거리, 파장이 커진다. 옆에 그림을 보면은 굵은 줄일 때보다 가는 줄일 때 더 한 번 진동하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린 파장이 더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소리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속력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기체에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속력이 큽니다. 하지만 매질이 고체이냐 액체이냐 기체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고체일 때가 액체일 때보다 속력이 크고요. 액체일 때가 기체일 때보다 속력이 커요. 같은 매질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물이라고 했을 때 얼음에서의 속력이 물에서의 속력보다 더 빠르고요. 물에서의 속력이 수증기의 속력보다 더 빠른 거죠. 물결파의 속력은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파장이 더 크고 속력이 더 큰 것을 우리가 실험을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이 바뀐다고 해서 진동수랑 진동사 주기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속력은 바뀌어요. 그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바로 굴절이라는 현상인데요.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매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것들은 바뀌지 않지만 파동의 전파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물론 전파 속력이 달라지는데 진동수랑 주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파장은 또 바뀌어요. 그래서 또 영어로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직선, 우리가 이건 법선이라고 부르고요. 입사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이거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반대로 굴절파의 진행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각, 우리가 이걸 굴절각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각각의 속력, 우리가 빛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의 비, 우리가 이걸 굴절률이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느려지느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매질 1의 굴절률에 대한 매질 2의 굴절률을 우리가 이걸 상대 굴절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속도 비교한 거죠. 정확히는 1에 대한 2의 굴절률. 그 비교 기준이 아래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좀 이거 헷갈리거든요. 1에 대한 2의 굴절률, 우리가 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용 반작용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이 되는 게 먼저 나오네요. 기호에. 다만 그 계산이 또 밑에 들어간다는 거, 기준이 되는 게 밑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굴절 법칙, 우리가 스넬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 또 나오는데요. 입사파에서의 속력을 V1, 그리고 파장을 람다1이라고 부를게요. 저거는 이제 또 그리스 문자로서 람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매질2에서의 속력을 V2, 그리고 람다2라고 할게요. 파장을. 저기 반사파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반사파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자, 빛들이 막 나란하게 진행되다가 또 꺾일 거예요. 그랬을 때 매질 1에서의 직각삼각형과 매질 2에서의 직각삼각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랬을 때 그림에서처럼
A, B, B'가 매질 1에서의 직각삼각형, A, A-B'가 매질 2에서의 직각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때 이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냥 아무렇게나 잡은 건 아니고요. 그때 파동이 진행하는 그 선에서 입사파에서의 한 파장 하나, 파장,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입사파에서의 파장 길이가 되도록,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굴절파에서의 파장의 길이가 되도록 직각삼각형을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 각도, 여기서는 이제 각 B, A, B-가 입사각이 되고요. 억각과 여러 가지 성질들로 인해서 입사각이 되고요. A, B-, A-가 굴절각의 각도가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왜? 왜 당연하냐? 여기서 각각 다 90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법선과 수직선이 그 매질의 경계면이 매질대 경계면이 이루는 각도는 90도일 텐데, 보면은 딱 점 A에서 굴절각 R과 A-A, B- 합이 90도일 거고요. 또 A-A, B-와 A, B- A-의 합이 90도이기 때문에 A, B- A-의 각이 굴절각 R이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B, A, B-도 입사각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B, B-는 파장이 아니죠. 잘못 말했네요. 네, 파장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로서 계산되죠. 잘못 얘기했네요.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 자, 간 거리가 한 변이 되도록 잡아줬습니다. B-는 매질 1에서의 간 거리이기 때문에 V1T. 그랬을 때 V1은 아까 굴절률의 정에 따라서 N1분의 C가 되겠고요. 그 길이를 또 삼각함수로 나타내게 되면은 AB- 직선 AB-에다가 사인 입사각만큼 해준 게 되겠네요. AA-도 같은 시간 동안 꼭 또 간 거리예요. 속력은 두 번째 매질이기 때문에 V2T가 되겠고요. N2분의 CT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각도는 또 이 삼각비를 이용하면 AB- 직선 AB- 곱하기 사인 굴절각만큼 되겠네요. 자, 이제 나눠주겠습니다. 직선 A, B'가 둘 다 있기 때문에 나눠주면 사인 R분의 사인 I는 V2분의 V1이 되며 N1분의 N2가 되네요. 그리고 그 N1분의 N2는 아까 상대 굴절률의 정에 따라 N12가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의 입사각을 알고 각각의 굴절률을 안다면, 혹은 한 각도를 알고 각각의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을 안다면 굴절률이 얼마 될지 또 계산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실제 예시를 좀 보겠습니다. 소리의 굴절은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속담에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낮에는 땅이 이제 쉽게 데펴지기 때문에, 땅에 이제 비열이 낮아요. 땅은 비열이 낮기 때문에 낮에는 쉽게 뜨거워져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속력이 느려집니다. 속력이 느려지다 보니까 꺾이는 모양새가 위로 휘어져요. 반대로 밤에는 땅이 쉽게 식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속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로 휘어져요. 즉, 낮에는 우리 소리가 하늘로 휘어지게 되고요. 밤에는 우리 소리가 땅을 향해 휘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낱말은 하늘에 있는 새가 듣고, 반말은 땅에 있는 쥐가 듣고, 이런 소리 굴절. 그 이유가 또 온도에 따른 파동의 속력에 관련되어 있다. 자, 신기류 현상. 공기의 온도에 따라 밀도가 변합니다. 그 밀도 변화 때문에 빛의 진행 방향이 또 꺾이게 되어 굴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체의 실제 위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물체가 보인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죠. 우리 눈 같은 경우에는 이 꺾인 모양새를 우리가 보지 못해요. 어떤 착시를 갖고 오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얘가 이 빛이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더라도 얘 꺾인 게 아니라 그냥 직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직진한다고 그려지는 그 가상의 경로로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렌즈는 빛을 모으거나 퍼지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광학 기구로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세히 보았고요. 수심이 얕아 보이는 현상 역시 굴절의 예시인데 굴절된 광선이 역시 연장선이 만나는 지점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꺾여서 이 물에서 나와 빛이 물에 나오면서 꺾여가지고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우리 눈은 그냥 이 빛이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 물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오늘은 파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거의 다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하나 용어 정리라든가 굴절과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반사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반사 얘기. 아까 굴절하면서도 일부는 반사됐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반사. 그리고 그 사용 예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내용이라 어느 정도 반갑기도 하고 어느 정도 어색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물리학 1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